전과자 사위가 싫어서 거린으로 변장해 찾아간 칼국수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보글거리며 끓어오르는 뚝배기 속 된장찌개의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저녁이었습니다. 69회를 살아온 한말수는 수저를 든 채 맞은편에 앉은 외동딸 한서진의 얼굴을 고요히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근육의 떨림이나 눈동자의 흔들림만으로도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의 성패를 가늠해 온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날카로운 직관이 지금 딸이 무언가 중대한 폭탄 선언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의 서진은 평소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말순을 꼭 빼닮은 철두철미하고 차분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숟가락을 의미 없이 굴리며 찌개 위로 피어오르는 허연 김만 멍하니 응시할 뿐 감정을 통제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섣불리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거친 건축자재 업계에서 살아남으며 체득한 지혜는 상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유리한 패를 쥐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침내 딸의 입술이 열리고 평소보다 반톤쯤 가라앉은 묵직한 목소리로 결코 예상치 못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결혼. 30이 넘도록 오직 회사의 경영 수업과 현장 업무에만 매달리며 연애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딸이었습니다. 내심 반가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말수는 태연함을 가장한 채 상대의 배경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의 임원인지, 건실한 무역업을 하는지, 아니면 건설 쪽 사업가인지. 말순의 머릿속에는 이미 딸의 반려자가 될 엘리트 청년들의 표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말순이 평생 쌓아온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작은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35살의 남자.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란 사내. 여기까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사람의 됨됨이가 우선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던 그녀 스스로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진이 담담하게 이어나간 다음 조건들은 말순의 이성을 철저히 마비시켰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난 친누나의 6살배기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처지였으며 무엇보다 상해치상이라는 끔찍한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전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챙그랑. 말순의 손에서 미끄러진 젓가락이 식탁을 때리는 파열음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완벽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자가 자신이 피땀 흘려 키운 연매출 200억 규모 기업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치욕이자 공포였습니다. 수많은 거래처의 배신과 은행의 압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지 않았던 철의 여인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딸의 선택을 맹렬히 질타했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은 없으며 어떤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든 전과자라는 사실과 남의 아이를 짊어진 짐 덩어리라는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서진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와중에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그 남자가 자신이 사장딸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순수하게 마음을 나눈 사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길이며 그 어떤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딸의 서늘한 선언은 방문이 굳게 닫히는 단호한 소리와 함께
말순을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식어가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홀로 남겨진 말순은 화로를 삼킨 듯한 분노의 이면에 자리한 거대한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뼈저린 어미의 공포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말수는 거실로 나와 서재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 정수였습니다. 친정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와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뒤로한 채 빈손의 현장 노동자였던 그와 야반도주하듯 부부의 연을 맺었던 자신의 24살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남편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만진 액자 뒤편에서 바스락거리며 떨어진 빛바랜 종이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면 틀려.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로 판단해야 해. 그 짧은 문장은 말순에 차갑게 굳어있던 가슴 한구석을 예리하게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강하게 내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빈손이었던 남편과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서류상의 기록이나 타인의 평가만으로는 한 인간의 진짜 밑바닥을 결코 확인할 수 없음을 그녀는 수십 년간의 험난한 사업 경험을 통해 뼛속 깊이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위장된 완벽한 서류 뒤에서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던 수많은 사기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의 진짜 민낯을 확인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상대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아무런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다가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즉각 옷장 깊숙한 곳에서 과거 현장을 누빌 때 입던 보풀이 인 회색 점퍼와 굽이 다 달아빠진 낡은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허름한 노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200억대 자산가의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가장 비천한 거린의 행색으로 딸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처절한 진실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시장 골목의 어둠을 날카롭게 가르던 시간, 빨수는 보풀이 일어난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깊게 찔러 넣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경호실장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대표이사의 직함이나 통장 속의 천문학적인 숫자는 지금 그녀가 걸친 낡은 외투 속 동전 한 푼만큼의 가치도 없는 그 완벽하고도 철저한 노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양옆으로 굳게 닫힌 철제 셔터들 사이로 골목 끝에서 유일하게 하얀 김을 뿜어내며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는 곳.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낡은 간판에 또박또박 적힌 은선의 칼국수라는 글씨가 말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드르륵 낡은 미다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말순을 맞이한 것은 후끈하게 끓어오르는 육수에 짙은 향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여섯 평 남짓한 비좁은 가게의 주방 안쪽, 정 앞치마를 두르고 우람한 팔 근육에 선명한 문신을 새긴 채 커다란 냄비 앞에서 묵묵히 나무 주걱을 접고 있는 사내. 바로 딸 서진이 선택한 남자, 윤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넓은 등에는 낡은 분홍색 포대기로 단단히 묶인 채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6살배기 어린아이가 엎혀 있었습니다. 문신, 전과자, 그리고 아이를 업고 장사하는
공상맞은 현실. 말순의 미간에는 저절로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끓는 육수 앞에서 위험천만하게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은 그녀의 깐깐한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함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재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 아래 그의 눈빛은 뜻밖에도 깊고 맑았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와 다 떨어져 가는 목도리, 굽이 다른 운동화를 신은 말순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것이 뻔한 영업 시작 전에 귀찮은 불청객. 보통의 상인들이라면 눈길 한 번 주고 쫓아내거나 씩 장사 준비 중이라며 매몰차게 돌려보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하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앞치마에 툭툭 털어내더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환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꽤 많이 추우셨을 테니 외풍이 들지 않는 가장 따뜻한 안쪽 자리에 앉으시라며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가식이나 귀찮음의 흔적도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짐짓더 비굴하고 구차한 태도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먹다 남은 국물 찌꺼기라도 있으면 좀 내어달라는 억지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가게 주인이 어떤 밑바닥 본성을 드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말순의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인상을 구기거나 동정심을 과시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어떤 반응이 나오든 그 남자의 그릇을 읽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하의 대응은 말순의 수십 년 경험과 편견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불쾌감도 우월감을 동반한 얄팍한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남은 찌꺼기를 어떻게 어르신께 드리겠냐며 침 육수가 가장 맛있게 우러났으니 칼국수 한 그릇을 제대로 말아드리겠다는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재하는 도마 위에 올려둔 반죽을 밀대로 얇게 밀고 경쾌하고 능숙한 칼질로 면을 썰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동작도 허투루 하지 않는 그의 손끝에서 뜨거운 뚝배기에 담긴 맑고 깊은 빛깔의 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육수를 한 모금 떠올렸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깊었습니다. 멸치의 감칠맛이 먼저 혀를 부드럽게 감싸고 그 뒤를 다시마의 은은한 단맛이 따라오는 완벽한 조합. 그것은 조미료의 얄팍하고 자극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우려낸 자연 그대로의 정직한 맛이었습니다. 면발 역시 치열하게 치댄 시간의 흔적을 증명하듯 탱글탱글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시장 골목의 칼국수 한 그릇에 이토록 깊은 내공과 철학이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때 제 아이 등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가 눈을 비비며 깼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눈을 끔벅이던 6살 은서가 수줍게 인사를 건네자 말순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재하가 아이를 내려 주방 구석에 마련된 작은 놀이 공간에 앉히고 뜨거운 칼국수를 정성스레 시켜 먹이는 모습은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아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말수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툭 내뱉었습니다. 재하는 내일도 배가 고프시면 언제든 다시 오시라며 참 바람이 드는 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말순의 등 뒤로 재하가 아이의 목도리를 다정하게 여며주는 모습이 시야 끝에 아스름이 걸렸습니다. 멀리 주차된 차에 올라탄 말수는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안에는 여전히 칼국수의 깊고 정직한 맛이 맴돌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맛이 훌륭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그가 지은 과거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단지 맛을 낼 줄 아는 전과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녀는 더 깊고 서늘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내일도 이 골목을 찾겠노라 굳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차가운 시멘트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말수는 숨죽여 낡은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어둠과 추위가 가장 맹렬하게 기세를 떨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적 끊긴 시장 골목에는 희미하게 전멸하는 가로등 불빛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길고양이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시장 통에서 오직 한 곳, 은선의 칼국수의 작은 창문 너머로는 이미 환한 백열등 불빛이 얼어붙은 골목을 향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에가 낀 비닐 틈새로 시선을 고정한 말순의 눈에 넓은 스테인리스 조리대 앞에 홀로 선 재하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마련된 좁은 놀이 공간에는 6살 은서가 두꺼운 담요를 목까지 덮은 채 낡은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웅크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파이가 행여나 깰새라 재하의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지독하게 묵묵했습니다. 재하는 커다란 은빛 반죽 통 앞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밀가루 산 위로 정확하게 계량된 물과 소금이 뿌려지고 이내 그의 두꺼운 양손이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반죽을 내리치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30번, 50번, 100번 반죽을 접고 체중을 실어 누르고 길게 느렸다가 다시 뭉쳐 내리치는 그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행위는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살을 A는 겨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재하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칠 새도 없이 근육이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직 반죽의 질감에만 집중했습니다. 수십 년을 거친 건축자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의 기초 공사가 얼마나 튼튼하게 다져지느냐에 따라 수십 층짜리 건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재하가 새벽 4시에 홀로 감내하고 있는 저 고단한 반죽의 시간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장인의 기초 공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지독한 정성이 말순의 시선에 묵직하게 꽂혔습니다. 반죽을 마친 재하의 다음 행동은 말순을 더욱 경악게 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육수 솥에 멸치를 쏟아붓는 대신 재료 상자 앞에 주저앉아 멸치를 한 줌씩 쥐고 그 크기와 상태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거나 부서진 멸치, 크기가 미달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옆으로 골라냈습니다. 다시마와 건새우 역시 그의 깐깐한 손끝을 거쳐서야 비로소 냄비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박리담회로 승부하는 시장통의 6,000원짜리 칼국수 집에서 토록 원재료 하나하나에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말수는 저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재하는 조리대 밑선반에서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발치에서 말순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펜을 쥐고 써 내려가는 밀도 높은 기록의 형태는 단순히
그날의 매상만을 적는 가계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날씨의 변화, 요일별 손님의 유입량, 특정 메뉴의 수요 예측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이 대여섯 평짜리 가게를 움직이는 거대하고 치밀한 경영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말순의 가슴을 가장 거세게 뒤흔든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게의 문이 정식으로 열리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리어카 바퀴가 굴러가는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게 갈라진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계를 잇는 시장의 빈곤한 노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가게 앞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아는 그들의 그림자를 발견하자마자 치마를 두른 채 찬바람이 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노인들을 가게 안으로 모시고 자신이 땀 흘려 치댄 반죽을 썰어 가장 푸짐하고 넉넉한 뚝배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감자전까지 한 장씩 곁들여진 그 완벽한 식사는 결코 남은 재료를 처분하거나 적선하는 얄팍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노인들을 향해 반죽의 질감을 테스트하기 위해 넉넉히 만들었다며 오히려 그들의 식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웃어 보이는 제아의 배려. 노인들이 온몸을 녹이며 식사를 하는 동안 제아는 밖으로 나가 그들의 리어카에 쌓인 위태로운 폐지 더미를 단단한 끈으로 다시 묶어주고 비어있는 바퀴에 바람을 채워 넣었습니다. 잠에서 깬 은서가 부스스한 머리로 어르신들 곁에 다가가 애교를 부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음 짓는 제아의 얼굴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가 내뿜는 온기만큼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완전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전봇대 뒤에 선 말수는 묵직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선의, 자신과 조카의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현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살점을 떼어 남을 먹이는 일련의 행위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맛을 낼 줄 아는 영리한 상인일 뿐만 아니라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마음의 곡간을 내어줄 줄 아는 거대한 배포를 가진 사내. 말수는 그가 단순한 국수잡이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토록 완벽한 인간의 이력서에 왜 상해치상이라는 끔찍한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고 예리하게 말순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닷새째의 오후, 바쁘게 돌아가던 점심 장사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가게 안에는 나른하고도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딸수는 언제나처럼 구석의 지정석에 앉아 천천히 뚝배기를 비우며 가게 안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제하는 다가올 저녁 장사를 대비해 도마 위를 정리하고 있었고 놀이 공간의 은서는 크레파스를 쥐고 도화지 위에 작은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특유의 소박하고도 안온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유리창이 깨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쾌!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기운을 내뿜는 사내 셋이 흙발로 가게 안을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자는 번들거리는 검정 패딩 점퍼에 굵은 금목걸이를 두르고 비뚤어진 입꼬리와 사나운 눈매를 가진 4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고열을 빨아먹기로 악명 높은 불법 사채업자 최동팔이었습니다. 그가 내지르는 천박하고 날카로운 고함이 좁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석에서 막걸리를 기울이던 단골 노인은 겁에 질려 잔을 내려놓았고 그림을 그리던 은서는 크레파스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작은 몸을 한껏 웅크리며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극심한 공포가 번져가는 것을 본 순간 말순의 손에는 저절로 핏대가 서며 숟가락을 강하게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걸어 나온 재하의 첫 번째 행동은 사채업자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행주의 손을 닦으며 은서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싸게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그는 자신의 넓은 등으로 험악한 사내들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한 채 작은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삼촌 여기 있어. 아무 걱정 마. 아이를 안심시키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를 철저히 보호한 뒤에야 재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최동팔 무리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동작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동팔은 가게 안을 비웃듯 둘러보며 죽은 누나 한은주가 빌려간 4천만 원이 이자가 붙어 1억 원이 되었다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의 간판째 뜯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살기와 협박이 난무했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칠 때마다 빈 그릇들이 요란하게 요동쳤습니다. 말수는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재하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4천만 원을 1억으로 부풀리는 뻔하고도 악랄한 고리대금의 수작. 수십 년간 건설업계의 온갖 밑바닥 인간 군상을 겪어온 말순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협박의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순에게 중요한 것은 사채업자의 만행이 아니라 이 극한의 압박 속에서 재하가 어떤 밑바닥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애원하거나 피가 끓는 사내라면 이성을 잃고 주먹을 먼저 휘둘렀을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재하는 이미 상해치상이라는 전과를 짊어진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행사한다면 그의 인생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하의 굵은 주먹이 순간적으로 꽉 쥐어지며 팔뚝의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 주먹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내렸습니다. 재하는 조리대 밑에 선반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는 오히려 최동파를 향해 서늘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 등록증에 유무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연이율 150%에 달하는 살인적인 폭리가 대부업법상 명백한 불법임을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단순히 법을 들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불법 사채 신고서 사본과 최동팔이 시장 상인들에게 자행해 온 폭리 내역이 정리된 증거 자료를 보란 듯이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방금 전 간판을 뜯어버리겠다던 최동팔의 발언이 협박죄와 재물손괴 예고에 해당하며 이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시장통의 일개 칼국수집 사장 입에서 흘러나오는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법적 대응 앞에 기세등등하던 최동팔과 부하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차가운 지성과 완벽한 증거 수집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여버리는 압도적인 제압이었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은 녹음기 앞에서 허세 섞인 막말만을 남긴 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재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웅크린 은서에게 다가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채업자 앞에서는 맹수처럼 차갑고 단호했던 사내가 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미안하고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칼국수를 비우던 말순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정에 휘둘려 스스로를 망치지 않는 무서운 자제력.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남기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베어내는 지능. 그것은 결코 한평생 주걱만 쥘 사람의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지독하게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엘리트의 본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누나, 한은주, 그리고 그녀가 남긴 빚, 세상에 없는 누나의 빚을 왜 동생인 그가 고스란히 떠안고 조카를 등에 업은 채 전과자의 낙인 속에서 칼국수를 삶고 있는 것인가. 말수는 흩어진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이 바로 그 이름, 한은주에게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가게를 나섰고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거대한 비밀의 열쇠를 당장 파헤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차갑고도 서늘한 겨울 오후였습니다. 다음 날 정오, 겨울 해가 시장 골목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창백하게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말수는 오늘은 은선의 칼국수가 아닌 골목 건너편에 자리한 허름한 순대국밥집 창가 자리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칼국수 가게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완벽한 관측소였습니다. 어제 사채업자의 난동 이후 그녀는 직접적인 관찰을 잠시 멈추고 시장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품고 있는 살아있는 정보망에 귀를 기울이기로 한 것입니다. 서류에 인쇄된 차가운 활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진짜 이면은 언제나 이웃들의 거칠고 투박한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법이니까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가 텅 비어갈 즈음 말순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시노고 순대국밥집 사장과 옆집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가 난로가에 합석하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믹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 역시 창밖에서 아이의 옷매무새를 여며주고 있는 재하의 구분 등을 향해 있었습니다. 말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호기심 많은 노인으로 위장하여 부지런한 총각이 왜 아이 엄마도 없이 홀로 애를 키우냐며 가벼운 혀를 차며 그들의 대화 속으로 은밀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장 아주머니들의 담담한 증언들은 말순이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편견의 성벽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재하는 아이의 생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친누나 한은주의 유복자를 거둔 외삼촌이었습니다. 누나 은주는 이 시장 골목에서 직접 반죽을 치며 맛 하나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던 억척스럽고 다정한 주인이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이 찾아오는 듯했지만 운명은 잔혹하게도 그녀의 남편을 앗아갔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남편을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든 그 끔찍한 사고는 은주라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의 악의적인 보상 지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남편의 병원비 정산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아이를 안고 홀로 남겨진 은주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아줄은 최동팔이라는 악랄한 사채업자의 늪뿐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빌렸던 2천만 원은 살인적인 이자의 굴레 속에서 순식간에 4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육체적 과로와 산후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녀의 숨통을 조였고 은서가 겨우 4살이 되던 해 누나 은주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양친을 모두 잃은 어린 은서를 향해 친척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의 계산이 오갈 때 유일하게 아이의 작은 손을 부여잡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제아였습니다. 제 누나의 딸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 단호하고도 처절한 한마디와 함께 제아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빛나는 미래를 어둠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말수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놓칠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제아는 단순히 배운 것 없이 국수나 삶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그 능력을 탁월하게 인정받던 전도유망한 현장 소장 출신이었습니다. 평생을 건축자재 업계에서 뼈가 굵은 말순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거친 인력을 통솔하고 거대한 공정을 조율하며 현장의 안정과 완공을 책임지는 현장 소장이라는 직함이 얼마나 치열한 역량과 냉철한 두뇌를 요구하는 자리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깊이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인재가 왜 전과자라는 주홍 글씨를 이마에 새긴 채 이 비좁은 골목으로 추락해야만 했는가. 진실은 참혹할 만큼 숭고했습니다. 제하가 현장 소장으로 있던 건설 현장에 군림하던 원청의 관리 간부는 공기 단축이라는 명목하에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악마였습니다. 어느 날 그 간부가 60이 넘은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광경을 목격한 제아는 자신의 직위와 미래를 던져버리고 그 노인 위로 몸을 덮어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짐승 같은 폭력을 제지하려다 벌어진 거친 실랑이 끝에 간부가 넘어졌고 이것은 곧바로 원청의 비열한 공작과 CCTV 조작을 통해 상해치상이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둔갑하여 제하의 목을 졸랐습니다. 회사는 그를 무자비하게 해고했고 때는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힘없는 하청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 홀로 맞섰던 데가 그것이 바로 말순이 그토록 혐오하고 멸시했던 그의 전과 기록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다른 분야에서 다시 일어서려던 찰나 누나의 부고를 접한 그는 또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평생을 바쳐 꿈꿨던 사람, 냄새나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누나가 목숨보다 아꼈던 핏덩이, 조카를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문시투성이의 두꺼운 팔뚝으로 새벽마다 수천 번 반죽을 치대는 그의 일상은 무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희생의 증명서였습니다. 말수는 순대국밥에 식어버린 국물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부끄러움의 해일이 밀려왔습니다. 전과자라는 딱지 하나, 칼국수집 사장이라는 초라한 겉모습 하나로 한 인간의 거대한 영혼을 함부로 난도질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유리창 너머 은선의 칼국수 안에서 제아가 조카를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강했던 사내가 가장 약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풍경.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딸 서진이가 이 어미보다 사람을 보는 해안이 훨씬 깊고 맑았구나. 인품도 능력도 그가 짊어진 십자가의 사연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심한
말순이라는 철의 여인에게는 아직 건너야 할 마지막 심연의 강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고결한 신념이 인간의 모든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대한 돈 앞에서도 과연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가장 지치고 헐벗은 순간에 찾아온 가장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끝까지 쥐고 있을 것인가. 그녀는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처절한 시험의 막을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 골목에 나른한 공기를 찢으며 이질적이고도 육중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매끄러운 광택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골목을 관통해 들어와 은선의 칼국수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어제까지 말순의 그림자처럼 골목 어귀를 지키던 경호실장 강기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날 선 경호원의 모습이 아니라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대형 외식 기업의 냉철한 엘리트 임원, 한성회 10그룹 사업개발 전무라는 완벽한 가짜 신분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분식집의 가장 으슥한 구석자리에 몸을 숨긴 말수는 귀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마찰음까지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인간의 바닥을 파헤쳐온 그녀가 설계한 가장 잔인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이었습니다. 꽤 안으로 들어선 강 실장은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치마에 뽀얗게 밀가루를 묻힌 채 조카를 무릎에 앉히고 있던 재하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본의 권력으로 무장한 강 실장.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는 이 폭력적인 자본의 시험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가죽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치며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제안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한성회 10그룹이 이 가게의 가능성을 높이 사서 상호와 레시피를 포함해 가게를 통째로 인수하고 싶습니다. 인수 대금은 현금으로 5억 원입니다. 수신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5억 원.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밀가루와 씨름하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결코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재하의 목을 시시각각 조여오는 사채 비엣 1억 원을 당장 털어내고도 어린 은서의 평생 학비와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남을 거대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께는 본사 외식사업부 이사 직함을 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에 최고급 주택과 차량 제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희 그룹의 막강한 법무팀 소속 전문 변호인단을 전담으로 붙여 사장님의 과거 상해치상 정과 기록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탁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장님께 완벽한 새 삶과 명예를 돌려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제안이었습니다. 5억 원의 돈보다 대기업 임원의 권력보다 더 맹렬한 유혹은 바로 평생을 짓누르던 전과자라는 좋은 글씨를 지워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꼬리표 때문에 취업이 막히고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야 했으며 사랑하는 여자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제아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사슬을 끊어주겠다는 제안은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계약서에는 항상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단, 그룹 임원으로서 경영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야 하므로 조건이 있습니다. 가게는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본사가 전적으로 관리할 테니 사장님은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조카분의 양육은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최고급 전문 보육시설에 맡기셔야 합니다. 업무의 강도를 고려할 때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수는 좁은 분식집 의자 위에서 땀을 쥐며 수신기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5억의 돈, 사회적 명예, 전과의 말소라는 화려한 당근 뒤에 숨겨진 진정한 칼날. 아빠의 피땀이 서린 꿈을 자본에 팔아넘기고 자신의 핏줄인 어린 조카를 남의 손에 위탁할 수 있는가.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 한들 부모 잃은 아이를 떼어내는 것은 가족이라는 세계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침묵. 수신기 너머로는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듯 제하의 미세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억겁 같은 고요가 이어졌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새벽 4시부터 뼈가 녹아내리도록 반죽을 치고 체업자의 협박에 영혼이 가가먹히며 쓰러질 듯한 하루를 버텨내는 사내입니다. 이 제안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의 모든 고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기나긴 정적 끝에 마침내 제하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강 실장의 당황한 숨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조건을 다시 보라며 전과를 지울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강 실장이 다급하게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제아의 대답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가게는 돌아가신 누나가 하루 16시간씩 뼈를 깎아가며 일으켜 세운 누군가의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길 바랐던 누나의 숭고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돈 몇 푼의 타인에게 넘긴다면 자신은 누나를 볼 면목이 없노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조카에 대한 선언은 더욱 결연했습니다. 이미 부모를 모두 잃은 은서에게 세상에 남은 유일한 우주는 자신 하나뿐이며 아무리 최고급 시설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삼촌의 냄새가 배인 품만 못하다는 것. 자신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누나에게 맹세한 대로 은서는 반드시 자신의 두 손으로 거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이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텐가라며 그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찔렀을 때 제하가 토해낸 문장은 말순의 심장을 완전히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 전과 기록은 제가 힘없고 약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지켜냈다는 제 삶의 흔적입니다. 그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도망쳤다면 저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할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비겁한 쓰레기가 되었을 겁니다. 부끄러운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의 훈장입니다. 지울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수신기를 쥐 말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귀에서 이어폰을 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5억을 걷어찼습니다. 포장된 권력을 뿌리쳤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낙인마저 자신의 신념으로 당당히 끌어안았습니다. 누나의 꿈을 지키기 위해, 누나의 혈육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힘없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는 가진 것은 낡은 앞치마 하나뿐이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권력자보다도 단단하고 거대한 영혼을 지닌 무한한 인간이었습니다. 분식집의 허름한 천장을 올려다보는 말순의 두 눈에서 평생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눈물이 마침내 뜨겁게 차올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남편의 유언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비로소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찬란하게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 시장 골목을 맴돌던 매서운 겨울바람도 잦아들고
은선의 칼국수에 빛바랜 간판 불빛마저 스위치가 내려간 시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간 텅 빈 가게 안에는 하루 종일 끓어오르던 멸치 육수의 진한 잔향과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묵직한 공기만이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꽤 한 구석에 마련된 좁은 놀이 공간에서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 어린 은서가 낡은 담요를 턱 밑까지 끌어당긴 채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하는 굳게 담은 입술로 묵묵히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를 닦아내고 식기를 세척하고 내일 새벽에 쓸 식자재들을 냉장고에 채워 넣는 익숙한 일련의 동작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손놀림은 평소에 빠르고 정확한 리듬을 완전히 잃은 채 치 고장난 기계처럼 무겁고 위태롭게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물기가 마른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수건으로 2번, 3번 의미 없이 문지르고 완벽하게 정리된 수저통의 열을 다시 맞추며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조차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있는 사내. 그의 육체는 대여섯 평 남짓한 이 비좁은 칼국수 가게 안에 존재했지만 그의 영혼은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의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따져 있었던 한 성회식 그룹의 파격적인 인수 제안,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나 번듯한 대기업의 임원 자리 따위는 그의 굳건한 신념을 털끝만큼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방어벽을 산산조각 낸 것은 강 실장이 마지막으로 던지고 간 서늘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시겠습니까? 제안은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지만 그 잔인하고도 예리한 질문은 날카로운 독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 가장 깊고 연약한 곳에 명중해 버렸습니다. 상해치상이라는 붉은 낙인, 자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그날의 기억은 제아 자신에게는 떳떳한 삶의 훈장이자 타협할 수 없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 혼자 감내해야 하는 멸시와 조롱이라면 얼마든지 씹어 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흉터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자의 인생마저 갈갈이 찢어놓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자각. 그것은 재아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성질의 공포였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미다리 문이 가벼운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재아 씨, 나왔어요. 얼어붙은 밤 공기를 뚫고 들어온 서진의 목소리는 그녀의 발그레하게 상기된 두 뺨만큼이나 밝고 따뜻했습니다. 한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종이, 가방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가게를 물려받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퇴근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 온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맞이하는 재하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발견한 순간 서진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재하는 손에 쥐고 있던 젖은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처럼 몇 번이나 침을 삼키고 마른 입술을 지식이며 망설이던 그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진을 가게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곳은 전멸하는 낡은 가로등 불빛이 위태롭게 쏟아지는 차가운 골목길이었습니다. 사르르는 겨울밤의 공기가 두 사람의 폐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삭막한 골목의 짙은 어둠 속 낡은 전봇대 뒤에는 한 말순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본래의 화려한 세계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으나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발걸음을 멈추고 칠흑 같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가로등 아래 선 재하는 한참 동안이나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맨손으로 뜯어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의 거대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톱이 파고든 손바닥에서 피가 벨 지경이었지만 그는 육체의 통증을 느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침내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입술을 뚫고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그것은 칼날이 되어 서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종이 가방을 쥐고 있던 서진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그녀의 다급하고도 처절한 목소리 앞에서 제안은 했어 시선을 피한 채 스스로의 영혼을 깎아내는 잔인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과분하게 빛나는 서진의 곁에 설 자격이 없는 딱을 기는 전과자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자학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력서의 범죄 기록, 갚아야 할 막막한 사채, 빚, 사람들의 혐오 어린 시선을 끄는 팔뚝의 문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결핍과 오점을 낱낱이 해부하여 서진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면 서진은 평생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 섞인 동정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아무 죄 없는 그녀의 가족들마저 전과자 사이를 두었다는 수치심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미래의 예언. 제안은 서진이 부모님과 등지면서까지 자신이라는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노라 선언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말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불과 며칠 전 말순 자신이 서진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잔인한 편견의 언어들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서진의 어머니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을 향해 쏟아질 그 부모의 비수 같은 원망과 상처마저 홀로 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은서도 이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서진은 무너져 내리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재하는 붉게 충혈된 눈시울을 억지로 감추며 뒤돌아섰습니다. 목이 메어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삼켜낸 그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발 나 좀 놔줘요. 서진 씨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전과도 없고 빚도 없고 떠안을 짐도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 잔인하고도 슬픈 거짓말을 끝으로 재하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슬픔의 십자가를 짊어진 순교자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결국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게 1년 기념 축하해요라는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적힌 종이 가방을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어둠 속의 말수는 꽉 움켜진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오며 이익을 위해 배신하고 돈 냄새를 좌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수많은 위선자들을 상대해온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는커녕 오직 사랑하는 이의 온전한 행복과 그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며 물러서는 인간을 말수는 난생 처음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오만한 신념과 기록 말소라는 기적 같은 유혹마저 뿌리친 무모한 배짱,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완벽하게 이타적일 수 있는 그 지독하도록 숭고한 희생. 말순에 굳게 닫혀있던 의심의 빗장이 굉음과 함께 형체도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졌다.
나의 완패야.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말수는 굳이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낡은 거린의 허물을 벗고 한성 건축자재의 대표 한말순이자 딸의 행복을 축복하는 한 명의 든든한 어머니로서 저 고결한 사내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트라스 과거와의 조우, 확신이 된 유산, 그날 밤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넓고 안락한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수없이 몸을 뒤척였지만 끝내 찾아오지 않는 수마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어느덧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거실로 걸어 나와 차가운 생수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켠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발밑으로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말순에 흐려진 시야에는 오직 몇 시간 전 시장 골목의 가로등 아래에서 보았던 그 처절하고도 시린 풍경만이 영사기처럼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뜯어내듯 사랑하는 여자를 밀어내며 들썩이던 재하의 거대한 어깨, 바닥에 주저앉아 기념일 선물을 끌어안고 통곡하던 딸 서진의 가녀린 등 그 두 사람의 절망이 말순의 가슴을 거대한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홀린 듯이 거실 구석의 낡은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인 앨범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슉 가죽 표지에 하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손등으로 쓸어내고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과거로 되돌렸습니다.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삭막한 건축 현장을 배경으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의 24살 말순과 운전모를 쓴 채 땀에 절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 정수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번듯한 기술도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무거운 삽 한 자루와 서로를 향한 맹목적이고도 뜨거운 믿음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갔던 친정집의 살풍경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맨주먹뿐인 막일꾼 놈에게 귀한 딸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을 수 없다며 불호령을 내리시던 아버지의 핏발선 눈동자, 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하던 어머니, 가문의 수치라며 아예 결혼식장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오빠의 냉대, 온 세상이 그들의 결합을 저주하고 반대했던 철저히 고립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미련 없이 정수의 투박한 손을 맞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주머니로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이 묵묵하고 단단한 사내의 등 뒤에 서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무모했던 확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피땀 흘려 일했고 말수는 지독하게 아끼며 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바닥의 먼지를 뒤집어쓰며 시작했던 구멍가게 수준의 자재 창고는 어느새 연매출 200억 원을 호가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사진 속 남편의 주름진 미소에 멈췄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마지막 날, 병상의 새하얀 시트 위에서 파리하게 식어가던 남편이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남겼던 숨가쁜 유언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말순아, 훗날 우리 서진이 짝을 찾아줄 때는 제발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마라. 내가 늘 말했지 않나.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지로 그 가치를 가늠해야 한다고. 내가 젊은 날 가졌던 건 보잘것없는 삽 한 자루가 전부였지만 당신이라는 세상을 내
목숨을 바쳐 지켜내겠다는 그 지독한 마음 하나만큼은 천하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 말수는 앨범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수없이 고개를 끄덕였건만 막상 딸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데려왔을 때 그녀는 남편과의 그 신성한 약속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과자라는 섬뜩한 세 글자의 낙인, 시장통 칼국수집 사장이라는 보잘것없는 직함, 그리고 거친 팔뚝을 휘감고 있던 위협적인 문신.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자본의 성벽 안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며 철저하게 껍데기만으로 한 인간의 영혼을 재단하고 심판하려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정수가 그토록 경계하고 혐오했던 천박하고 속물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딸의 심장을 난도질한 것입니다. 말수는 눈물을 훔치며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진이 첫돌을 맞이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똥저고리를 입은 앙증맞은 서진을 무릎에 앉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 옆에는 그의 힘찬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서진이 아빠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릇을 가진 좋은 사람을 만나 평생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보, 당신의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았나 봐요. 우리 서진이가 당신의 그 깊고 따뜻했던 품보다 훨씬 더 넓고 단단한 바다 같은 사람을 스스로 찾아냈어요. 말수는 앨범을 가슴에 품은 채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던졌던 가혹하고 비열했던 시험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굴한 거리 내 노골적인 구걸 앞에서도 변함없이 정직했던 칼국수의 맛. 새벽 4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100번씩 치대던 숭고한 반죽. 가장 비천한 폐지 줍는 노인들을 향해 베풀던 차별 없는 넉넉한 환대. 체업자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법으로 맞서던 냉철한 배짱. 5억 원의 돈다발과 대기업 임원직을 헌신짝처럼 걷어차던 결연함. 자신의 치부인 전과 기록마저 약자를 향한 훈장이라며 껴안던 거대한 신념.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의 심장을 베어내던 그 이타적인 희생. 물려가는 모든 조각들은 윤재하라는 사내가 지닌 거대한 영혼의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의 논리와 편견에 찌든 말순이 감히 함부로 시험대에 올릴 수 없는 그 누구보다 고결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진짜 사내였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의 책상 서랍을 열고 육중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강 실장에게 지시하여 며칠 전 미리 은밀하게 제작해 두었던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 하나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케이스를 열자 빳하고 세련된 재질의 명함 한 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성건축자재 외식사업부 총괄이사 윤재하. 이것은 딸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가짜 기업의 유치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진짜 제국 안에서 그의 가치와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묵직한 권력이자 하나의 거대한 연대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은선의 칼국수를 삼켜버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누나 한은주의 간절한 꿈이 서려 있는 그 따뜻한 이름을 비좁은 시장 골목에 묻어두는 대신 자신의 거대한 자본과 유통망을 통해 세상 밖으로 찬란하게 꽃피워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 위대한 사내에게 장모로서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결연이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강 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강 실장,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은밀하게 준비해줘.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크고 화려한 것은 필요 없어. 가장 소박하고 단정한 들꽃 같은 느낌의 꽃다발 하나면 돼. 칼국수집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먼저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전화를 끄는 말수는 다시 거실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의 끝자락에서부터 짙은 잿빛의 어둠을 밀어내며 아주 희미하고도 붉은 여명이 서울의 하늘을 조금씩 물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일주일간 끈질기게 이어졌던 길고 고통스러운 숨바꼭질이 모두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 허름하고 비루한거린 할머니의 탈을 쓴 관찰자가 아니라 200억 기업의 굳건한 총수이자 서진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그 거대한 영혼을 가진 사내를 사위로 맞이할 장모 한말순으로서 당당하게 그 시장 골목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늙은 심장이 오랜만에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결전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인간을 가족으로 품게 되었다는 생애 가장 가슴 벅찬 설렘의 박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든 남편을 향해 고독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완벽한 아들을 내가 오늘 아침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모시고 올 테니까 팀장님 지시하신 마지막 9파트와 10파트의 개편 작업을 완료하여 보고합니다. 앞선 파트들과 동일하게 대사를 최소화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 변화와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극대화하여 나레이션의 밀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결말부의 감동이 극대화되도록 서사의 호흡을 길고 깊게 조율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아침에 공기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장 골목, 리어카 바퀴 구르는 소리와 상인들의 거친 숨소리로 시작되던 평소의 서민적인 풍경 위로 완벽하게 이질적이고도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은 매끄러운 광택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좁고 누추한 시장 골목을 미끄러지듯 관통에 들어와 일제히 시동을 끈 것입니다. 밖에 닫혀있던 앞차의 문이 열리고 날선 경호원들이 주변을 통제하는 사이 뒷좌석에서 우아하고도 단단한 기품을 내뿜는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감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 귓볼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은발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보풀이 일어난 낡은 점퍼를 걸친 채 구부정한 허리로 골목을 배회하던 비루한 거린의 허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건축자재 업계를 호령하는 철의 여인, 한성건축자재 대표이사 한말순이 완벽한 본연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정갈한 쇼핑백이, 다른 한 손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향기를 품은 소박한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서둘러 다가와 찬바람을 막으려 했지만 말수는 조용히 손사래를 치며 그것을 물렸습니다. 겨울의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의 슬레이트 지붕을 넘어 그녀의 어깨 위로 성스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구두 굽 소리가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를 또각또각 울리며 오직 한 곳, 은선의 칼국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가게 안의 공기는 무겁고 처참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며 서진에게 가혹한 이별을 고했던 재한은 밤새 단일 초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두 눈과 붉게 충혈된 핏발, 굳게 담은 입술 아래로 처진 입꼬리,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듯한 몰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억센 두 팔은 기계적으로 반죽을 치고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무너져 내릴 권리조차 사치라는 듯 그는 잠에서 깨어나 배고픔을 칭얼거리는 어린 은서를 안아 달래며 작은 그릇에 칼국수를 시켜 먹이는 일상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칠고 낡은 미다리 문이 열리며 이질적인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칼같이 각 잡힌 정장을 입은 수명의 엘리트 임원들이 좁은 가게 안을 채웠고 제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젖은 행주로 손을 닦아냈습니다. 아침부터 양복쟁이들이 때로 몰려온 기이한 상황보다 그의 시선을 단번에 오가맨 것은 그들 무리의 정중앙을 가르고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지휘하던 소장 시절 수백 번은 넘게 보았던 경제지의 표지와 건설업계 뉴스를 장식하던 바로 그 압도적인 인물. 자신이 다루던 수많은 자재들의 총본산인 한성건축자재여 수장이 어째서 이 비루한 시장통의 칼국수 집에 나타난 것인지 제하에 굳어버린 이성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혼란을 단숨에 파괴해버린 것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자리가 비었네. 안쪽 따뜻한 자리에 앉아도 되겠나? 순간 제하의 귓가에 이명처럼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찾아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자신의 칼국수를 말없이 비워내던 그 허름한 노인. 돈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고 때로는 예리한 눈빛으로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거린 할머니의 낮고 묵직한 음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움과 경악으로 굳어버린 제아를 향해 말수는 안경을 살짝 치켜 올리며 짓궂으면서도 한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칼국수를 얻어먹던 그 할머니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순의 선언 앞에 제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조리대를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위장을 하고 자신의 주변을 맴돌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에게 말수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의문에 쌀기를 박았습니다. 내 딸 한서진 때문이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러나 자신의 비루한 처지 때문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밀어내야만 했던 서진이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였다는 사실. 서진이 평범한 집안이 아닐 것이라는 짐작은 했었지만 이토록 아득하게 높은 세계의 사람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자괴감과 송구함이 제아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어젯밤 서진을 모질게 밀어내며 뱉어냈던 자신의 처절한 고백들을 서진의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주제넘게 귀한 따님을 마음에 품어 죄송하다며 알았다면 감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회하듯 고백하는 제하.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제 넘다니 대체 누가 그런 망발을 해. 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임원들을 모두 밖으로 물린 뒤 자리쳐 일어나 고개 숙인 제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손을 뻗어 제아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밀가루가 엉겨붙고 멸치 비린내가 깊게 배어있는 두꺼운 손. 수천 번 반죽을 내리치느라 관절마다 굳은 살이 흉하게 박여있고 뜨거운 육수 솥에 데인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남겨진 그 억센 손을 말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쥐듯 단단하고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말순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재하를 윤 사장이 아닌 윤 서방이라 명명하며 일주일 동안 그가 치러냈던 그 가혹하고도 위대한 시험의 결과들을 하나씩 읊어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정직하게 치대던 반죽의 숭고함, 가장 비천한 노인들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던 그 따뜻한 그릇들, 사채업자의 폭력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법으로 맞서던 냉철한 배짱,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유혹을 걷어차고 정과를 자신의 훈장이라 선언하던 그 위대한 지신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상함해하면서까지 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려 했던 그 이타적인 희생적 사랑, 자네는 합격이야. 완벽한 합격이야. 말순의 떨리는 선언과 함께 재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말순은 가져온 쇼핑백에서 작은 가죽 상자를 꺼내 재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성건축자재 외식사업부 총괄이사 윤재하라는 찬란하고도 묵직한 직함이 새겨진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강 실장이 건넸던 악마의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으로 가게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누나의 꿈이 서린 은선의 칼국수의 이름과 레시피를 그대로 살려 거대한 세상 밖으로 활짝 피워주겠다는 장모가 사위에게 바치는 가장 숭고한 연대이자 전폭적인 지지였습니다. 아이를 시설에 맡기라는 비인간적인 조건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은서는 재하와 서진 그리고 말순 자신이 함께 거두어 키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녀였습니다. 감격에 겨워 오열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서진과 은서 그리고 장모인 말순까지 지켜내겠노라 맹세하는 재하의 곁으로 말순은 가져온 소박한 들꽃 다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은주의 영정 앞이었습니다. 동생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제 자신이 나누어 주겠노라. 하늘에 있는 그녀에게 바치는 무언의 참회이자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깨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운 서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강 실장의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 어머니의 눈물과 재하의 오열, 그리고 영정 앞에 놓인 화의 꽃다발을 목격한 순간 서진은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재하의 품으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둥, 전과자라는 둥, 그 모든 껍데기 같은 변명들은 두 사람의 뜨거운 포옹 속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 차림의 사내와 명품 코트를 입은 재벌가의 후계자.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동등한 영혼으로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칼국수를 먹다 말고 눈이 동그래진 어린 은서가 왜 다들 우느냐고 묻자 재하는 기쁨의 눈물이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춘 채 앞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새로운 혈육을 가슴 벅차게 품에 안았습니다. 가게 밖 차가운 겨울 아침의 골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던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와 순대국밥집 사장 그리고 재하가 매일 칼국수를 대접했던 폐지 줍는 어르신들까지 시장 상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좁은 골목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살아온 인간이 결국 승리한다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목도한 시장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쏟아지는 가운데 겨울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은선의 칼국수의 낡은 간판 위로 그리고 기적처럼 탄생한 이 새로운 가족의 머리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은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빛나는 최고급 특급 호텔의 예식장이 아니라 멸치 육수의 진한 향기가 깊게 배어 있는 시장 골목의 은선의 칼국수 본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는 재하와 서진의 간절한 바람에 말순 역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낡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로는 순백의 식탁보가 정갈하게 덮였고 시장 어귀 꽃집에서 소박하게 묶어낸 들꽃 다발들이 가게의 낡고 칙칙한 구석구석을 생명력 넘치는 화사함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의 하객 명단은 그 어떤 상류층의 혼맥보다 빛나고 위대했습니다. 맨 앞줄의 상석을 차지한 이들은 한성건축자재의 번듯한 임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눈시울을 붉히는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 투박한 손으로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쥐고 있는 순대국밥집 사장, 그리고 가장 깨끗하게 세탁된 낡은 옷을 꺼내 입고와 경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 가장 비천한 곳에서 재하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봐준 이 골목의 이웃들이야말로 말순이 지정한 이 결혼식의 진정한 귀빈들이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한성의 임원들은 그들의 뒤편에 조용히 도열하여 이 경건한 서민들의 축제를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줄의 단상 대신 주방 앞의 좁은 공간에 선 말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서류의 완벽함을 맹신하며 살아왔던 그녀가 회겁대 기업 총수의 오만을 내려놓고 모든 하객 앞에서 바치는 가장 솔직하고도 뼈아픈 참회록이자 사위를 향한 가장 눈부신 헌사로 엮인 주례사였습니다. 저는 한평생 이 종이 쪼가리에 적힌 활자 몇 줄이 한 인간의 영혼을 대변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어리석은 늙은이였습니다. 말순의 묵직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짙게 물들였습니다. 이 사내의 이력서에는 전과자라는 섬뜩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그의 몸에는 거친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엘리트들도 갖지 못한 위대한 영혼이 이 사내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꿈을 지키고 핏덩이 조카를 품에 안기 위해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버린 자, 피 흘리는 약자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전과자의 낙인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자신의 명예로운 훈장이라 칭하는 자. 제 남편은 생전에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이 사내는 세상에서 가장 텅 빈 주머니를 가졌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거대한 것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고 있는 진짜 거인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마이크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의 손을 꽉 쥐 재하의 커다란 두 손은 비록 맞춤 정장을 입었을지언정 반죽과 육수에 짓물러 터진 거친 굳은 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받아준 것에 평생을 걸고 아내를 지키겠노라 맹세하는 재하의 다짐에 깨 안의 모든 상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눈물과 함께 환호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진의 다리에 매달려 올려다보던 어린 은서가 이제 자신도 이모와 같이 사는 거냐며 묻자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자신이 은서의 엄마임을 세상 앞에 눈물로 공표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 가장 깊고 짙은 사랑의 혈서로 완벽한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라는 눈부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날개를 단 은선의 칼국수는 한성건축자재의 정식 외식 브랜드로 출범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려 32개의 가맹점을 둔 거대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아무리 거대해졌어도 그 본질의 영혼은 단 1g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은주의 레시피는 정직하게 지켜졌고 총괄이사라는 무거운 직함을 단재하 역시 일주일에 2번은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시장 골목 본점으로 출근했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출근한 이사님은 예전과 똑같이 문신 가득한 팔을 걷어붙인 채 수백 번의 반죽을 치대고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뚝배기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자신의 뿌리이자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시리도록 높고 푸른 어느 맑은 가을날, 재하와 서진 그리고 어느덧 7살이 된 은서는 단풍이 곱게 물든 한적한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누나 한은주와 그녀의 남편이 나란히 잠든 묘역이었습니다. 재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부터 직접 치대고 끓여낸 보온 용기 속에 따뜻한 칼국수를 조심스레 꺼내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묘비 앞에서 재하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담아 두었던 거대한 성취와 안도의 눈물을 터뜨리며 죽은 누나에게 긴 보고를 올렸습니다. 누나의 꿈이 젖국공 방방 곳곳에서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다는 소식, 자신이 서진이라는 과분한 천사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식, 그리고 거린으로 위장했던 장모의 그 기가 막히고도 감사한 기행까지 웃음과 눈물이 범벅된 그의 독백이 가을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곱게 단장한 원피스 차림의 은서가 작은 손에 꽃 한 송이를 쥐채 다가왔습니다. 사진 속의 낯선 여인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엄마라는 재하의 설명에 B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묘비 위에 들꽃을 얹으며 서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늘의 엄마에게 건네는 아이의 티 없는 목소리에 재하와 서진은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자리에서 돌아선 은서는 눈물 범벅이 된 재하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바닥이 재하의 거친 뺨에 닿아 투명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재하의 굵은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나 삼촌한테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순간 재하의 심장 박동이 멎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어린이집 친구들처럼 자신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아이의 순진무구한 속삭임. 지난 3년이었습니다. 피가 마르던 사채업자의 협박, 새벽 4시에 살을 내던 추위, 손이 짓물러 터지도록 썰어내던 칼국수 면발, 그리고 전과자라는 세상의 비수 같은 멸시를 홀로 감내하며 버텨왔던 잔혹한 시간들. 잘 나가던 현장 소장의 영광을 미련 없이 진흙탕에 쳐박고 오직 이 작고 여린 생명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온몸이 찢겨나갔던 그 3년의 지독한 무게가 아이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아빠라는 단 2글자의 성스러운 울림 앞에서 마침내 완벽하고도 찬란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재하는 아이를 품이 부서져라 꽉 끌어안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래, 아빠라고 불러. 아빠가 우리 은서 목숨 걸고 지킬게. 그 거대한 사랑의 파도 위로 서진이 몸을 포개며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가족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언덕배기 위 황금빛 가을 햇살을 받으며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한말순의 손에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콧등을 훌쩍이며 하늘을 향해 깊고 따뜻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낡은 칼국수 집에서 피어난 숭고한 서사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돈, 끔찍한 편견과 폭력도 신념을 가진 인간의 영혼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가 지닌 얄팍한 서류나 통장의 잔고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자신의 삶을 던져 무엇을 지켜내고자 하는가라는 그 투박하고도 거룩한 어깨의 무게로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